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현안 직설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을 모시고 성공하는 집권 여당의 조건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희들 이 뭐 핫한 채널에 핫한 채널 예. 채널 하여튼 많이 좀 예. 키워보겠습니다. 예. 김병욱 의원 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생소하고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네. 지역구는 경북 포항 남울릉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 남구와 예. 울릉군을 이렇게 복합 선거구입니다. 예.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이제 분당에 있는 김병욱 맞습니다. 의원하고 이제 사실 한자 이름까지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김해 씨고 예.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 같은 거 할 때 그 표결할 때는 네.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두 분이 이제 누군지 구분하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했던데.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국회 사무처에 이제 뭐 국회의원 등록을 하러 갔더니 예. 한글을 그 우리 이제 분당의 김병욱 의원이 먼저 쓰겠다고 했더라고요. 또 그분 또 재선이고 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한글은 그분이 쓰게 하고 저는 한자를 쓰기로 했는데 막상 또 써보니까 한자를 쓰는 사람이 잘 없어서 오히려 더 눈에 잘 띄고 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의원으로 활동한 거는 지금 이제 뭐 초선이니까 지금 한 그렇죠. 2년 지났고 2년 반쯤 지났죠. 실제로 국회에서 뭐 보좌관으로 활동한 것 치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처음 국회 이제 의원실에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3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하다가 바로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중간에 한 2, 3년 정도 국회를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3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중간에 나갔던 시간 제하더라도 한 20년 정도는 거의 꽉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초선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국회 활동을 한 20년 정도 직접 하면서 이제 위치는 좀 달랐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보좌관으로 또 최초에는 이제 부모의 꿈을 안고 들어갔던 이제 인턴, 국회 인턴으로서 이제 봤던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좀 발전점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좀 친하시죠?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예, 이준석 대표가 그 주장하거나 본인이 실현하고 싶은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좀 기존에 우리 보수 정당이 대체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득권이나 기업 집단을 대변한다거나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집단으로만 간주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강했었는데 그렇게 또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면 그럼 전쟁을 할 거냐 평화를 할 거냐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도 하고 뭐 대기업의 이익만 그 뭐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이 아니라 자본가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또 프레임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수의 영역을 좀 더 넓히자 그런 그 특정 집단을 보호하고 뭐 대변하거나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 전쟁만 이렇게 내세우는 그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그 삶, 그 국가 경제 전체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데 좀 더 매진하는 정말 유능한 집단으로 좀 바꾸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많이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제 선호도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가치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비춰진 것이지. 개인적으로 알기도 알고 가끔 더 연락도 하기도 했는데 둘이 나이 차이가 좀 어중간해요. 제가 한 8년 9년 정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선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준석 대표 나이 때 국회 와서 인턴 비서를 했고 예. 이준석 대표는 저 나이 때 당에 와서 비대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스텝으로 있었고 이준석 대표는 거의 의원급으로 계속 정당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스텝들 중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좀 같은 동년배하고는 좀 편하게 지냈는데 저희처럼 나이가 좀 더 많은 보좌관들하고는 조금 어렵고 서로 어색한 거죠.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몇 살입니까?
경상도 말로 집의 나이로는 47인데 예. 제가 빠른 생일이라 나이가 실제로 만으로 따지면 한 2살 더 빠집니다. 만으로 하면 한 45쯤 되고요. 예, 이제 뭐 재선 3선으로 가셔서 앞으로 이제 한국 정치를 빛낼 인물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김병욱 의원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고 또 뭐 당 내에서는 굳이 개파를 친유승민교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좀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저도 지금 제가 또 이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우리 당 연찬회를 앞두고 의원실에 그 대통령 시계를 각 의원실에 몇 개씩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차면서 그때 제가 이준석 대표를 좀 응원하는 그런 입장을 몇 차례 이제 밝히면서 지역에 저희 포항 울릉 이쪽 저희 지역에 계신 당원들이나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아주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어떨 때는 막 화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준석을 편들어서 나중에 너 그러다가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또 아버지한테 직접 듣기도 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들아 니 이준석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왜 하려고 니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아이씨도 막 그 뭐 내가 이준석 편드는 게 아니고 당이 좀 이래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 당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한번 했니도 막 내 뭐 이준석 같이 댕기는 그런 거 아이씨도 내 이렇게 아버지한테 해명을 했어요. 지금 포항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당내에서는 윤핵관 소위 말하는 이제 네.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다고 이제 각자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좀 압박이나 압력성 발언 이런 건 잘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요. 예,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오히려 더 어떨 때는 뭐 등을 두드려 주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건 오해다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저한테 와가지고 너 왜 이준석 편들어 너 그런 소리에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윤핵관 중에서도 등 혹시 두들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었죠. 아, 그래요? 예. 열심히 하라고. 그분도 그러면 실제로 너의 입장을 예, 뭐 존중한다거나 예. 너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 그렇게 저는 그분의 그런 행동이나 눈빛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 유승민 의원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가 지금 7주, 8주째 계속되고 있고 또 당 내에서는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그렇진 않다. 그런데 보수층만 또 놓고 보면 또 1등을 한다. 이런저런 이제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이대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여론의 흐름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 유승민 대표 전 대표가 우리 당의 현재 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대상을 놓고 보면 좀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방금 보수층에서도 1등으로 나오기도 한다. 근데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놓고 보면 또 순위가 좀 한 2, 3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층과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도 또 사실 좀 놀랍고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들한테도 온전히 지지를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왜 자기가 보수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우리가 외면받고 있느냐. 그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할 지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탈한 보수층, 중도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지금 표방하실 수도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수용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차기 지도부는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그 지도부는 성립이 안 되겠죠. 총선을 패배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어렵게 0.7% 차이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이 5년 단임제를 시작한 다음에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특이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0.7% 신승을 거두었지만 기존의 그 두 번씩 정권이 연장되었던 사례를 봤을 때는 이건 아주 그 뭔가 역사적인 병복점이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전히 원내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정부 집권 여당이 되었지만 집권을 했고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었지만 의회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의석을 원내 그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들을 그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 다음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때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민심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민심이 당심으로 이렇게 또 전이가 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자 7대3이라는 이제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당원들이 70%, 30%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걸 바꾸자. 왜냐하면 유승민한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그냥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 통해서 민심 반영하지 말고 당 대표 뽑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시도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그 지도부 아니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룰은 2005년, 6년 그 기간 동안 박근혜 당대표 체제에서 홍준표 혁신위원장을 내세워서 그 혁신위에서 만든 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당원들만 이렇게 당대표를 뽑다가 그걸 당원으로만 하지 말고 국민 전체의 의사가 당 지도체제 구성에 당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 이유는 우리 당원들만 지지하는 후보나 당대표보다는 국민의 지지도 같이 받는 그런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기기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든 룰이 당대표는 당원의 그 선거 참여 비율을 7로 하고 그 국민의 참여 비율, 그러니까 당심이 7이고 민심이 3이고 3으로 하자고 정했던 거고요. 아무래도 당 대표니까 그래도 당원들의 의사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정한 게 당심 7, 민심 3이고요. 대통령 후보는 우리끼리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 대표보다 국민의 여론을 좀 더 많이 반영을 시키자고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는 7대3이지만 대통령 후보자는 당심과 민심을 5대5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 룰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민심을 넣자고 하는 게 당심만으로는 우리가 더 확장성이 있거나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더 이렇게 그 득표력이 높은 그런 후보를 뽑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민심을 넣어서 우리 당심이 만약에 좀 편향되어 있다거나 아니 국민 전체 의사에 비해서 조금 더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대3이니 5대3이니 하는 룰이 생긴 거고 민심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 의사를 우리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줄이자. 당원들만 넣고 하자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2005년, 6년도에 만들어진 우리 당의 지금까지 그 확고하게 하나의 그 룰로 이어져 온 2005년, 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벌써 얼마가 됐나요? 한 17년 됩니다. 17년, 예.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된 우리 당을 지켜온 힘입니다. 그 룰이. 실제로 민심을 이제 반영하는 네네. 보수 정당의 모습, 네네. 당원은 존중하되 네, 결국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것이 혁신위원이 아니었고 네네. 홍준표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대표 시절에 이제 만든 것이다. 그걸 박근혜 대표가 수용을 했고요. 수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간의 그 치열한 혈전에서 예, 예. 예. 박근혜 후보가 당심은 약간 이겼는데 민심에서 지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가 못 됐거든요. 네. 자기가 수용한 그 혁신위 이 후보 선출 방안 때문에 자기가 후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손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이 정당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그때 2005년 6년 그 혁신이 아닌 우리 보수 정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저는 발전시켰다,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민심을 더 줄이고 당심을 더 넓혀서 당심만으로 아니면은 당 대표를 뽑자고 하면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유불리 출마자의 유불리 문제 때문에 당헌 당규를 손을 대서 가는 것은 17년 이상 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통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맞습니다. 그 혁신안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인에게 유불리한 것 때문에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이 룰을 바꾸자는 건 거의 개헌하자는 것. 정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당 입장에 보면 개헌을 하자는 것과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윤핵관들이 했던 거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해서 6개월 당권 정지에 이번에 1년 당권 정지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당에서 퇴출한 것도 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면 충분히 당헌 당규도 바꾸어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지 그런 않습니까? 뭐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의 뭐 입에서 나온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최근에 오히려 또 그건 안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분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것보다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사실 그 민심을 사실 우리는 지지 정당 구분 없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냥 그 점수를 그대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타 정당 지지자들을 배척한 채 우리 당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국민의 그 여론조사만 그 아마 반영을 한번 했던 설례가 있긴 예.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가면요.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민심에서 일단 1등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유승민 의원을 반대하는 당 내의 분위기나 또는 실제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층은 유승민 대표 전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앞장섰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이유 없이 흔들고 있다. 이러면서 실제로 마타도 수준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좀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결국은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이 탄핵을 주도했다라는 공격을 그 대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이었는데 그때 분당이 되어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지고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처음에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 기억에 분명히 그때 2016년 12월 19일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11월 말에 여의도의 한 호텔에 당시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사에도 다 나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건의하자를 해갖고 하야를 하시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통해서 노라는 답을 받은 거예요. 그 대통령 그때 우리 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때는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친박이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하시는 게 지금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심까지 하고 그렇게 의견까지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분당만 되지 않았으면 우리 내부에서 네가 탄핵의 주범이야, 네가 배신자야 이런 좀 자기 상호간의 비판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은데 분당이 되고 대선 후보 대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보수 진영에서의 바른정당을 더 지지를 못 받게 해야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게 이 제로섬 게임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바른 분당 때문에 이 배신자 프레임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한테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당 지지자, 당원들 이런 우리 보수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도 생기고 우리가 그때 탄핵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또 후회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면서 오히려 그때 더 분당을 하고 했던 사람들을 더 좀 원망하게 되고 또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희생양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신자론이 프레임이 더 이렇게 강화되고 짙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박 핵심들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요청을 했는데 먼저 하야를 요청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배신자가 아니고 대통령을 박근혜의 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헌재에 한번 물어보자. 탄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그걸 의결하는 사람을 두고는 배신자라고 하니 하여튼 분당과 대선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인 그냥 이 좀 구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일종의 이제 프레임에 네, 의해서 좀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낙인 찍기처럼 돼 있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정치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한번 맞섰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배신의 정치. 배신의 정치를 예. 끝장내야 되고 국민이 예, 심판해야 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배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쓰고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완전히 이제 핵폭탄급 정치적 비난을 대통령으로부터 맞습니다. 권력자로부터 받고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연관이 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연장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이제 그 당시에 뭐 의원이 그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개혁의 상징처럼 됐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시면 좀 그게 말씀 좀 해주세요. 20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 대선 2002년 노무현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해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예.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이 국회 쪽으로 이렇게 당 쪽으로 이제 오게 된 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가 학생이었는데 4학년 졸업학기 때 2002년 대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 대구 시지부에서 그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이 이회창 그 총재와 나중에 이제 총재가 아닌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이회창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비판자였고 당내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와 그 중심 요즘으로 치면 핵관들이 박근혜 후보를 상당히 좀 이렇게 경계하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인 박근혜 의원이 그해 2002년 초에 이회창 총재가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한다. 제왕적인 총재라고 비판을 하면서 탈당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미래연합이라고 창당도 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특히 이제 TK 지역이나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독자적인 정치 실험이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대통령 선거 본선거가 시작이 되고 다시 복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때 선대위 무슨 부위원장인가 이렇게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 상당히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정몽준하고 또 단일화도 했고요. 선거 와중에 뭐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충청권 민심이 들썩들썩거렸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약간 이 열세를 자인하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보수에는 숨은 5%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지고 있다는 느낌을 한나라당 안에서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탈당했던 박근혜 후보, 배신자로 불렀던 그 박근혜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구 동성로에 12월 중순에 그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대구백화점 앞에서 이제 유세를 했습니다. 유세차 앞에 딱 두 사람 올라갔어요. 후보인 이회창과 다시 복당한 박근혜 의원 두 사람 올라가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대구백화점 쯤에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던 요즘으로 치면은 뭐 거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50대 좀 중반 후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박근혜 그때 의원이 이제 지지 유세를 하러 이제 마이크를 잡는데 뒤에서 막 육두문자로 욕을 막 하더라고요. 박근혜 뭐 저 XXX 때문에 안 된다. 이번 선거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의 원망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그때 역풍을 맞게 됐죠. 그 17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50석밖에 못 떠든다 이러면서 그 당이 이제 괴멸될 거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우리 당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이 진짜 이 누란 정도가 아니라 소멸할지 모를 우리 한나라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다 추대하듯이 박근혜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 대선에서 배신자라면서 정말 육두문자로 욕까지 했던 그 박근혜 의원을 2004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로 내세웠던 건 박근혜가 처음부터 뭐 선거의 여왕이거나 보수의 여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보수에서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막 딴지 걸고 비판했다고 해서. 하지만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 이회창 당시 후보의 또 어떤 그 당시에 그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하면서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한다, 비민주적이다라고 비판했던 게 오히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박근혜의 그런 개혁적인 모습이 위기에 처한 당에 더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혁적인 자산, 정치 자산이 그때 17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에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결국 박근혜 그때 당시 당 대표로 된 박근혜 대표가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손에 붕대를 감기도 했고, 뭐 당사도 다 팔고, 그때 호화 당사를 비판을 받았던 그 당사도 팔고, 그리고 뭐 108배도 하고 하면서 50석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랬는데 결국 128석인가 받아가지고 기적적으로 당을 살려놨죠. 그 당시 이제 2004년도 총선에서 박근혜 천막 당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천막 당사. 예. 다 죽어가던 이제 네. 당을 박근혜의 개혁성을 가지고 돌파했다. 네. 이런 비유. 그 배신자라는 것과 어떤 개혁성 아니면 당의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게 사실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당 대표가 또 이제 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당내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혁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홍준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또 혁신위원장으로 예.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작업들을 했다, 이런 것도 기억에 많이 맞습니다. 남으시죠. 2004년 총선에서 기적적으로 당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이 당이 실제로 그래서 박근혜 당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를 대적할 만한 차기 주자가 대선 주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미.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표는 당을 오히려 더 자기 손아래 넣기보다는 당내 정당 민주주의, 정당 민주화를 철저하게 구현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원래 원내 총무가 이름도 원내 총무고 당의 총재나 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자리, 뭐 당 사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총장, 원내 총무, 대변인을 예전에는 임명직으로 당 상협 3역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 원내 총무를 원내 대표로 격상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 원내 정당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원외 국회 밖에 있는 중앙당의 당권을 지닌 사람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식 모델인데 이게 공산당의 모델이기도 했거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의회 모델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회창 총재가 비판했던 그런 제왕적인 총재, 제왕적인 대표가 가능하도록 만든 당 지도 체제였어요. 당 대표가 모든 걸 장악하는, 인사권, 공천권을 다 장악하는. 근데 거기에 자기 권한의 거의 절반을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떼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내에 관한 일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도록. 그렇죠. 정말 그래서 처음으로 당이 그래 투톱 체제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었죠. 이명박 시장을 지지하는 의원이 당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다음 대통령 후보는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박근혜 대표한테 자꾸 당을 혁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그럼 혁신하시라.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홍준표 당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지금 우리 당 지도체제
비롯해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선출 겁니다. 제도가 이제 그때 만들어졌고, 그때 당심 외에 민심도 반영하자. 네. 그래서 대표는 7대3, 당심과 민심이 대통령 후보를 5대5로 하고 당권 대권 분리하자. 그래서 대통령 후보 선출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다 사퇴해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임기를 못 채웠어요. 한 3개월인가 조기에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창원에 당선되신 김영선 의원이 그때 당대표를 받으셨죠. 그만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라면 실제로 지방선거를 하든 뭐든 공천에 그렇게 개입을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시도당에 과감하게 공천권을 이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당권을 만약에 그때 기존 체제로 해가지고 다 쥐고 있었으면 아마 2007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당심과 민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심은 좀 이겼지만 민심에서 지는 바람에 자기가 수용한 그 대선 후보 룰 때문에 자기가 그때 진 거였죠.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봐가면서도 우리 당의 실질적인 민주화를 박근혜 그 대표가 그때 해놓은 거죠. 저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은 보면 이제 성장 과정에서부터 사실 늘 정치의 권력의 한복판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천적 후천적인 그 정치 DNA가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마냥 주류를 쫓아간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건 원칙,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회창 총재 시절에 자기는 비주류가 되었고요. 또 자기가 당권을 쥐고 있었지만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당 개혁을 자기가 그렇게 그냥 진짜 뭐 크게 뭐 통 크게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좀 정치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태도가 좀 몸에 배어 있는 그런 통 큰 그런 좀 정치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5년 전의 그 장면과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뭐 퇴출시키는 과정이나 또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권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를 이제 안고 있는 이제 이런 것과 너무 많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 안에 사례가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그 행정수도 이전 그게 네. 이제 위헌이 돼서 사실은 행정수도가 아니고 뭐 행정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을 그쪽에 이제 설치를 해서 뭐 집중을 시켜서 그런 새로운 뭐 과학 기술 이런 베이스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세종시 행복도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그때 박근혜 의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종시 수정안은 안 된다. 원안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원안 플러스 알파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정면에서 반대해서 무산시켜버렸던 거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내부 총질을 했다거나 우리 당에 해당 행위를 했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당시 의원이 그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를 했지만 당내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그 존재하고 있었고 그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명박 정부가 우리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박근혜라는 또 지도자가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또 그 다음 총선을 또 승리로 과반 의석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당내 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 구성원들이 서로 조금은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들이 함께 공존하고 서로 또 관용을 베풀어서 이렇게 정당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의 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을 다 따라가는 그런 정당은 결코 국민들한테 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집권 여당 내부의 갈등 양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세력이 존재한다. 그것이 중도 확장으로 이어져서 총선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미 경험해 있고 교과서라고 인지되어 있는 이런 쪽을 선택하지 않고 왜 윤핵관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있느냐.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좀 말씀 한번 제가 해보시죠. 농반 진반으로 평소에 MBTI가 뭔지 아세요? 예, MBTI 자기 성격 검사하는 거. MBTI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일단은 예. 개인적인 그 성향의 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사적으로 아주 그냥 가깝게 지내온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 차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또 스텝이었고 이제 이준석 우리 전 대표는 당에 들어와서부터 어느 정도 비대위원 뭐 지도급으로 이렇게, 예.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었는데 또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과 이준석 대표도 그만큼 여러 가지로 사고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두고도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그런 면에서 서로 아주 이질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그 개인이 결합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중간에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도 없었고 그래서 조금의 감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아주 저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이렇게 좀 도저히 같이 자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그 사이에서 그 둘을 만약에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풀어주려고 화해시켜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 빈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를 좀 더 멀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뭔가 또 자기의 또 이익을 또 찾고자 하는 또 그런 좀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내 서로 좀 조금은 다른 목소리도 다 포용하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좀 그게 정말 보수가 그런 해야 할 아주 좋은 그 태도인데 행태인데 그런 정치를 우리가 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공한 정부여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른 사람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일정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정당,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러면 오히려 본인에게도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은데 오히려 갈등이나 내부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대통령 왜 그걸 알지 모르고 저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게 훨씬 더 그냥 끌고 가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 뭐라고 불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집권 초에 우리 국민의힘 집권당 내부의 이 혼란이 대통령이 원한 일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어차피 이준석 대표 임기는 가만히 있어도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당대표를 할 수도 없고 저는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 뭐 대통령과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좀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차피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인데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를 했고 또 지방선거도 승리를 했으니 그 당대표가 자기 임기를 채우고 대통령과 함께 우리 새로운 정부가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정권 초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통 크게 그리고 화합의 그런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좀 더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좀 없었다. 오히려 작은 차이를 더 키워서 좀 갈등을 좀 조장을 하고 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 강화하는데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손해 본 사람은 이준석도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둘러싼 집권당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그 소란이 대통령한테 가장 뼈아픈 그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한 거죠. 이 정권체의 황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새 정부가 하려 했던 개혁 과제들도 이걸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버리니까 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참 아쉬운 거죠. 지금이라도 근데 우리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대통령 성공할 수 없고요. 저는 어차피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의 정당이란 건 대통령 당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이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새로운 국정 운영 비전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 총선을 승리하게 하고 그래야 또 다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 너무나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서로 개인적인 좀 그런 이해나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좀 크게 국가 전체와 그 우리 당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들을 보고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약간 각도를 틀어가지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좀 윤 대통령하고 좀 친교를 좀 강화하고 조금 대통령으로 좀 인정을 해주면서 뭔가 좀 화합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 좀 또는 태도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실제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를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 우리 당 안에서 그런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누구나 대통령이 잘하길 바라고 잘하도록 서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시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일종의 사인을 줄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당 흐름으로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수 유튜버나 보수 정치평론가들한테 이준석 아웃됐으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통크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그냥 당대표 가는 길에 막지 말고 민심과 당심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문제아라고 칭했던 윤핵관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쫓아냈으니 이제는 그 공간에 차라리 유승민 같은 사람이 와서 뭔가 차기 그 예, 총선을 예. 치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의견을 한 여러 차례 저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아주 이상적인 얘기죠.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전 사실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상당히 큰 국민들로부터의 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서로 좀 이질적인 우리가 연예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만약에 데뷔시킬 때도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한 팀을 구성하지는 않거든요. 비틀즈도 좀 서로 각각이 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좀 그렇게 했듯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당에 골고루 포진해 있는 게 국민들이 이 사람을 보고 좋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보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은 걸로 보이는 한 편만 가지고 다 당이 이렇게 진열을 정비한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좀 더 그러니까 당의 확장성을 넓히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강경한 보수적인 인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온건하면서도 좀 더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양자를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인적 배치라고 할까요? 물론 당원이 뽑는 거지만 이 집권당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당정 안에 인재들을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야당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도 그런 인사들이 있으면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을 또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 만약에 유승민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유승민 대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당대표가 되든 아니면 다른 자리가 되든 그렇게 해서 우리 집권 여당 내 보수 진영 내에 인적 자원들을 골고루 잘 활용을 하는 게 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만약에 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든 이 정부 안에서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는데 참 좋은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배국 의원 말씀 들으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 정도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또 사실에 기반한 말씀을 하시는 젊은 정치인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0대 국회의원 제법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있습니다. 인터뷰를 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특이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게 당내로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특이한 생각으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이 현실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겠느냐는 이제 이런 좀 그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거나 또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내부 에너지는 전혀 없습니까? 당내에. 야당일 때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여당이 되고 나니까 또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공천입니다. 공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 정치인 박근혜는 정말 위대했다, 훌륭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으로서는 좀 어떻게 국민들 전체 시각에서 봐도 좀 평가가 좀 박할 수도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는 정말 선거도 잘했고 또 정당 운영도 참 민주적으로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 당에 있을 때 그렇게 당에 큰 힘을, 그러니까 당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당 공천 방식도 좀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공천이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천할 그 시기에 누가 뭐 당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대권을 쥐고 있느냐, 공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자의적으로, 때로는 즉흥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들 내가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영남 지역 아니면 뭐 서울의 뭐 강남 같은 지역에서는 우리 당 지지자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뭐 공천이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받아야만 내가 여기서 또 국회의원을 하고 또 더 정치를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 이 공천 제도가, 공천이 뭔가 제도화되지 않으면은 이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바른 말씀하시면 다음 공천에 굉장히 불리해. 저는 반드시 분리- 재선을 해서 예. 일단 제가 20살 20대 때 우리 당에 들어왔고요. 지금 또 정말 운이 좋게 감사하게도 제가 조금 일찍 또 국회의원, 또 저희 또 고향에서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저도 한번 우리 당도 한번 제대로 한번 바꿔보고 또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이끌어 보시면 욕심도 포부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저 다음에 반드시 또 재선을 해서 제 주민들과 저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 꿈도 한번 펼쳐보고 싶고요. 또 공천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공천이 너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당이 우호적인 그런 우리 당의 지지세가 높은 영남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공천을 받으려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공천을 받으려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억지로 나서서 주임새 넣어서 네, 마치 네, 그것이 네. 이제 옳고 바른 것처럼 이렇게 네, 이제 맞습니다. 오버액션하고. 예. 그 두 부류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거나 그냥 무조건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 공천권을 쥔 사람한테 가서 충성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정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소신도 없어지는 거고, 참 비극입니다, 비극.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사관생도 한 명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 소중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한 번 해서 4년을 한다는 거는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얻지 못하는 아주 큰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경험, 정보, 뭐 지식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4년마다 300명 중에 반 정도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낭비. 제대로 국가가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천 제도를 좀 분명하게 해서 인위적인, 자의적인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룰에 따라 의원 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공천을 받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현역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왔는데 그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런 식으로 뭐 오랫동안 정치를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막 계속 한 번 국회의원 배지 달면은 주구장창 뭐 하는 걸 좋아하느냐라는 좀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저는 또 뭐 선거 제도라든지 개헌을 통해서 제도를 또 바꾸면서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아마 전국에 수만 명은 되실 것 같은데요. 조회수가 뭐 몇만 건씩은 다 이렇게 인터뷰하면 이제 넘어가니까 지금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TK 지역에 그것도 포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오늘 인터뷰 이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그 이런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TK 쪽에 이제 속해 있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아예 나서서 윤핵관을 자처하거나 이러면서 오히려 국민의 정서하고는 좀 이반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여의도의 직장 정치인처럼 전락해버리는 힘을 못 쓰는 국회의원들인데 어쨌든 김병욱 의원 같은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천권에 자신을 하면서도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고 대구 경북 정치가 앞으로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제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 자체를 막기 위해서 뭐 윤리위 제소를 이미 해놓은 건도 있는데 뭐 국민을 개대리 취급하는 윤핵관 이런 발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출마 자체가 봉쇄될 일은 없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만약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예. 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했을 때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당이 더 위축되고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더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정치적으로 더 활동 공간이 좁아질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저는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이제 당 움직임이나 당내 상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대통령 말씀은 뭐 당은 당대로 하지 뭐 나는 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윤핵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근데 또 핵관 하시는데 상당히 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 윤핵관이라는 건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만든 말인데 그 윤핵관으로 지목된 분들이 또 뭐 이선으로 일단 물러난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그렇게 또 뭐 그 기존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처럼 뭐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라거나 아니 아주 그냥 창업 공신이라거나 뭐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뭐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좀 이루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는 우리 원래 또 정치권에 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임 일임해 놓지 않으셨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 그래서 뭐 이 말씀에 조금 더 이제 보태자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일임을 해놨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이 그냥 당에는 관심 없다. 뭐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나는 현재 나의 위치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고삐를 계속 쪼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무엇이 이제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핵관이 주도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또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뽑는 그 대의원 숫자가 적었죠. 예. 그러다가 그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뭐 각 당협에서 뭐 30명, 40명씩만 데리고 가서 뽑다가 나중에는 이걸 전체 당원 그러니까 대의원 선거인단을 한 10만 명으로 늘렸다가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지금 여론사까지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점점 우리가 이제 정당 민주화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제 지역의 당협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이 누굴 찍으라고 오더를 내린다 손 치더라도 그걸 다 이렇게 따라와 주진 않더라고요. 네. 그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그 지역 내 그 장악력이라는 게 과거와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또 워낙 또 이 선거인단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저희 지역만 해도 책임 당원이 한 10,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한테 저는 누굴 좋아하는데 다 찍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 후보를 누구를 내면은 누구가 될 것이고 이게 상부에서 뭐 누군가가 당 대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청와대에서 누구를 당 대표를 만들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안 된 적도 있었고요. 우리 네. 당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그 시점에서 우리 당원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의 지금 지도자로서 당 대표로서 누가 적절한지 판단을 그때 가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뭔가 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아직 하겠다는 말씀은 확실하게 안 하셨고요. 다만 행보로 봤을 때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단 그 과정이 당 대표를 찍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당 대표를 꼭 하지 않더라도 계속 당의 어떤 건전한 대한 비판 세력, 대한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뭐 차기 대권까지 보는 건지 그런 과정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길은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병욱 의원의 길은 뭡니까? 앞으로 재선 이제 국회의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거 하시려고 좀 입문했을 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다들 그때 예전에는 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예. 저 어릴 때는 엄마한테 항상 대통령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꿈이 남아 있죠 아직. 나만 있는데 저는 솔직히 대통령제를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계속 반복하는 건 이 예. 정치권이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5년마다 늘 보면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보면. 그리고 4년마다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 또 평가를 하고요. 국회는 선거할 때쯤 되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고 있고 뭐 그런 류의 기사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계속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87년도 당시에 뭐 군사 정부라든가 이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5년 단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때 당시 3김을 비롯한 1로 3김 간에 좀 약간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그런 형태의 제도가 지금 현재 5년 단임제, 그 소선거구제인데 이걸로는 지금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국민들이 더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또 기대가 또 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정치를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 정치가 해주기를 뭔가 바라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제도가. 그리고 우리 지금 5년 단임제 이 대통령 제도는 사실 이건 좀 선진적인 민주 국가의 제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의 대통령 주석 제도와 비슷하거든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부는 당연하고 요즘 사법부는 사실 상당히 많이 좀 독립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사법부까지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방법 수단을 통해서 뭐 약간 통제를 했던 건 사실이고 의회는 입법부는 집권당을 통해서 장악을 해버리니까 또 대통령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 진짜 복잡다단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해야 되고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는데 누가 이걸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현인 처리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 나라에서는 그런 권한들을 다 분산시켜 놓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하고 다르죠. 미국은 일단 연방제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시도지사하고 각 연방의 주지사들하고 그 권한이 차원이 다른 거죠. 연방에 각자의 고유한 법이 있는 거고. 그런 연방제 국가인데다가 미국 의회는
슈퍼 의회입니다. 한국 의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산을 다 자기들이 편성을 하죠.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훈수 감나라 배나라 정도지 우리가 직접 예산을 국회가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미국 의회는 자기 예산을 만들기도 하고 미국의 상원에 가면요 외교, 뭐 안보, 정보를 다 상원이 직접 다 그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더 분권화되고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내각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면은 미국식 4년 중임제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의회에서 그러면서 뭐 감사원 기능도 가지고 오고 예산 편성권도 주고 또 아까 전에 제가 공천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을 한번 진입하기는 어렵게 만들더라도 한번 진입하면 큰 과오가 없으면 한 2번, 3번 정도는 하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어렵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얻는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정보들이 있는데 그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4년마다 또 바꿔주면은 육군 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장군 지금 못하게 하고 중위 대위에서 맨날 자른 거와 똑같거든요. 그건 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지금 현재 체제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천을 제도화시켜가지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계속 자기 자리를 또 되차지하고 그 4선, 5선까지 막 다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좀 불편해한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양원제를 도입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천 제도를 어느 정도 좀 시스템화해서 국회의원이 한 3번, 4번까지는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대신 그 상한을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번 하든 4번 하든 대신 상원을 만들어줘서 또 요즘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방의 인구가 너무 줄다 보니까 지역의 대표성이 매우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금 다른데 초기에는 이 각 연방 각 주마다 규모 인구나 면적에 상관없이 똑같이 그 상원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각 시도마다 동일한 상원원을 배정을 해서 만약에 뭐 세종이나 제주 같으면 100만 미만이니까 좀 적게 한다든지 나머지는 뭐 강원도나 경기도나 똑같이 상원을 뭐 2명, 3명을 배정을 하고 대신 비례대표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원에서 3선, 4선까지 하고 나머지 또 그 중에서 더 역량이 있거나 국민들로부터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들은 상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도지사로 가거나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경험 자산을 계속 국가를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제 김병국 의원은 이제 이런 말씀은 현행 대통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개선이 돼야 하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저는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좀 더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결과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보수 정치의 본산인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소신 발언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이 대통령이었다면 그 꿈도 접지 마시고요. 계속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늘 그 꿈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하고요. 더 겸손한 자세로 매일 살아가야 하고 또 자신에게 설사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할 말은 또 제대로 하는 이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 변화, 진보,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긴 시간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런 정치인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실제로 키워나가야 되는 좋은 나라의 동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보좌관을 하다가 예. 지난 총선 때 좀 늦게 이렇게 출마 결심을 이제 세워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2월 초에 제가 출마를 했어요. 늦게 했는데 그러면서 한 2, 3일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보다는 내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각오로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 내가 이정표로 삼아야 등대로 삼아야 할 나의 그 신념이 모토가 뭘까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바로 그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염치였어요. 염치.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시골 분이세요. 우리 외가 본가가 다 농사 짓는 집이고
제대로 다 배우지를 못하셨죠. 두 분 다 또 맞이라 그 동생들까지 또 뒷바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하시고 농사만 지으셨는데 두 분 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또 성격이 또 그렇게 아주 또 외향적이지도 않으세요. 그 아버지 같은 경우 진짜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뭐 저 누나하고 저 형제가 둘인데 뭐 "어떻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훈계조의 말씀조차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분들 삶을 제가 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남한테 최소한은 그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염치란 게 또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룰이지만 염치란 건 개인이 누구나 다 성인 군자이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이타적인 사람일 수는 없는데 최소한 갖춰야 할 그 기본적인 그 삶의 자세랄까 도덕률이라고 하는 게 염치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늘 내가 염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염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준석이 여러 가지로 좀 보면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과보다 공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대선 지방선거 거치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또 우리 당을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 놓은 분명 그 공이 있는데 그런데 뭐 작은 불편함, 작은 차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 당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승리하게 만든 당 대표를 이렇게 집단 따돌림 하듯이 우리 촌에 가면은 그 모다구리란 말이 있는데 예. 그렇게 몰매 치는 거죠. 몰매 예. 예. 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비열해 보이더라고요. 좀 네. 치사해 보이고 그래 저 지나가는데 저기 어떤 아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 친구들한테 같이 이렇게 몰매를 맞고 있다고 하면 "아이 너희들 왜 그러냐.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말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그렇게 좀 비열하게 그렇게 내치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소신이나 양심 이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그 농사짓는 그런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태도 그런 염치 있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그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런 거 견지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까지 하시니 참 저도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염치 있게 산다는 것은 소신과 양심이 있어야 염치 있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소신과 양심은 없지만 염치라도 있자는 그 말에는 사실 염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소신과 양심의 반영이니 좋은 정치 하셔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포항남 울릉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정치연한 직설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